8권인데 이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수가 항상 제가 세종에서 공부한 개월수 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8개월쯤 된 거죠, 이제. 예. 그리고 만 1년이 되면 이 책이 이제 딱 끝나는, 것이 되는데요. 지금 8권이니까 3분의 2쯤 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만약에 이걸 자본으로 같이 읽으셨다면 제일 분량이 많은 걸 거예요. 제가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아마 한글 번역본으로 거의 180페이지 가까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거의 어떤 사람이 그런 말도 했는데 이건 기계에 관한 소책자로 간주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책 안에 책, 자본이란 책 안에 들어있는 책이라고 말할 정도로 되게 그 분량도 많고 또 사람들은 또 분량이 많은 물론 꼭 분량이 많다고 중요한가는 이제 뭐 다르지만 대체로 그리고 분량이 많은 뭐라 그러지? 자본의 챕터들을 그렇게 그냥 중요하게 안 보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냥 쓱쓱 넘어가는. 대표적인 것이 그 노동일 다뤘던 하루 노동 시간, 그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단축되어 왔는지 이거 다루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되게 심플해서 그냥 그렇겠죠. 이제 노동을 더 길게 시키면 잉여 가치가 많아지니까 노동 시간을 자본가는 계속 늘리려고 하고 노동자는 그게 생명력의 지출 시간이니까 줄이려고 한다. 뭐 그리고 너무 심플하죠. 근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거기 써놨는데 그때도 이 공장 저 공장 다니면서 노동자들의 증언들을 계속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마치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정에서 검사하고 변호사만 있으면 되지만 피해자의 직접 진술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갖는데 그건 뭐냐면 논리로 환원되지 않는 음성이 갖고 있는 힘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물론 자본이라는 책 자체가 음성이 실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인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론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한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영어 번호로는 그게 10장이고 독일어로는 8장이었을 텐데요. 그거보다 더 많은 챕터가 지금 기계에 관한 장이에요. 여기도 뒤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증언들, 특히 오늘날 따지면 뭐라 그럴까요? 대기업 잘 나가는 업종 말고 중소업체들 거기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아동 노동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자본의 위대한 면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다른 경제학보다 훌륭한 것은 바로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고 이 목소리를 어떻게든지 오려서 붙여 넣으려고 했던 거. 그리고 아마 이제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될 책들이 자본 축적의 일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도 농민과 노동자의 목소리가 있고 또 아일랜드인들, 영국, 잉글랜드의 식민지가 됐던 아일랜드 노동자들과 거기 사람들의 삶이 쭉 들어있어요. 그런 곳들이 길어요. 자본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잘 안 읽어요, 거기. 빤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빤한 이야기가 빤하지 않고, 그것을 읽고 감정적으로 겪고, 그 다음에 논리적 텍스트 주장을 다시 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정말로. 근데 그런 점에서 이 기계에 관한 장도,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 그리고 물론 생각해 볼 거리도 많고요. 하지만 좀 같이 읽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는 항상 한 달에 한 번 만나니까, 지난번에 그러면 벌써 이제 한 달 전이 돼서, 굉장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조금 기억을 환기시켜드리면, 자본가가 잉여 가치를 뽑아내는, 늘리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는, 노동 시간을 좀 늘리는 거. 근데 이 노동 시간은 지금도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69시간이네, 뭐 52시간이네 이런 말들이 왜 나오겠어요? 이렇게 생산성이 높아진 시대라고 하는데도 노동 시간은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노동 시간은 중요하고 노동 시간을 절대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두 번째 방법은 노동 생산성이라고 보통 말하지만 이제 마르크스는 생산성이라는 단어보다는 노동 생산력이라는 단어를 더 쓴다고 했죠. 예.
아무래도 그것이 노동자가 정말로 능력을 발휘하는 거다라고 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라는 단어는 제 기억에 한 2번 정도밖에 안 썼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 나머지는 다 노동 생산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뭐 흔히 이제 우리가 듣는 말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지난번 하는 일하는 작업 방식을 바꾸는 거. 그래서 분업을 했던 거 있었죠, 매니팩처에서. 그래서 분업 형태의 협업을 이제 매니팩처라고 부르는데, 그걸로 늘리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오늘 이제 기계도 똑같이 노동 생산성을 크게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노동 수단이라고 말하는, 그것에서 어떤 혁신이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노동 생산성을 크게 높이면, 잉여 가치가 늘어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야기가 자본은 약간 드라마처럼 돼 있어요. 시리즈처럼. 그래서 약간 떡밥이 밑에 있게 깔려 있습니다. 다음에 할 이야기가. 그리고 마지막 편에 가면 되게 한계에 봉착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넘어갔지, 자본주의가? 분명히 못 넘어갈 것 같은데 같은 한계를 항상 제시하고, 마르크스가 그 4장 독일어 번호로는 거기에서 했던 거 있죠. 여기가 로도스 서밋 한번 띄워보라고 항상 도약을 요구합니다. 한계를 제시하고. 그런데 지난번 매니팩처에서는 중요한 한계가 2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하나는 이제 생산성을 한없이 높이려고 해도 마지막에 걸리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어쨌든 마지막에 매니팩처라는 건 손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효율적으로 분업을 하고 별일을 다 해도 어쨌든 2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 손을 100개로 할 수 있는 일은 못해요, 사람이. 예. 아무리 숙련된 사람도 손을 빠르게 움직인다고 해도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한계를 넘어서기는 어렵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에 생산량을 증대시킬 때 인간적 한계가 하나 있다. 마지막 작업할 때 아무리 숙련돼도 그렇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특히 이제 이 시기가 아마 매니팩처 시기가 자본주의는 팽창한데 노동력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숙련공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 6, 70년대에 막 가면 그 전태일 평전만 읽어봐도 재단사들 정도 되면 되게 파워가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평전에서. 사장이 뭐라고 하면 싸움 나면 다음날 출근 안 해요, 재단사들이. 그러면 또 뭐 술 한잔 사주면서 데리고 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숙련공, 소위 시다라고 하는 보조 업무하는 사람들은 흔히 구할 수 있지만 숙련공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가가 노동력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거고, 자본가가 그 상품의 사용권자고, 상품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전제적 권리를 휘두른 거라고 이제 말을 했었잖아요, 아주 우리가 초반에. 그런데 말을 안 듣네요. 내가 써야 할 상품이 통제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통제는 기본적으로는 되죠. 노동자가 뭐 자본가 떠나서 어디서 먹고 살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어쨌든 나 여기 안에도 취직할 때 있어. 이런 식으로 소위 계기는 숙련공들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완벽한 통제가 잘 안 된다. 자본가가 만족할 만한 통제가 안 이루어진다. 이제 2개 정리하면, 생산력이 마지막에 작업이 인간 손에 달려 있어서 인간적 한계가 있고, 또 인간인데다가 숙련공이고 해서 계기이기 때문에 자본가 말을 좀 안 듣는 여지가 있다. 이 2가지가 한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자본가가 어떻게, 자본주의가 이걸 극복했나 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기계죠. 기계는 몸이 부서져라고 일하고 부서질지언정 저항하지 않는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유물론 하는 분들은 아니야, 사물도 저항한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인간적인 형태의 저항을 하지 않는다. 부서질지언정,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뒤에 나오겠지만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사람 2손으로 할 수 있는,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을 로는 하지 않을 정도 어마어마한 양의 손을 수천 개를 가진 기계가 나타나서, 글쎄요, 뭐 치킨 공장에서는 갑자기 아무리 숙련된 치킨을 하는 이 사람도 하루에 한 번 그 기름에 넣고 빼고를 막 한 4-5마리를 손가락 사이사이 한 마리 시켜서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계가 하면 동시에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튀기기도 한다. 뭐 저는 좋아하지도 않는데 육식을 왜 이런 예를 들은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기 이제 방적공 얘기 나오겠지만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 그 작업에서 인간적 한계라고 하는 걸 가볍게 뛰어넘는다. 기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첫 문장을 항상 잘 봐요. 그 아시죠? 제가 항상 매 챕터마다 첫 문장을 왜 이렇게 쓰지?라고 해서 음미를 하는데 여기도 굉장히 흥미롭게 시작을 합니다. 마르크스가 첫 단락에서 그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기계가 인간의 수고로움, 노고를 덜어줬나? 이런 질문을 던져요. 당연히 덜어주었겠죠. 당연히 주는 게 맞죠. 원래 왜냐하면 기계는 인간의 노고를 글쎄요 덜어주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적어도 집에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종종 들지만 저희 집엔 로봇 청소기까지는 없지만 코드 제로를 처음 쓸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집에 청소기를 하는데 이 코드를 안 꼽고 그냥 진공청소기 이방저방 밀고 다니니까 와 이렇게 편할 수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희 누님 댁에 가면 로봇 청소기가 있어서 물론 집이 이제 저희 집은 움직이기는 좋지는 않은데 로봇 청소기가 하여튼 로봇 청소기도 옛날 수준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뭐라 그러지? 잘하고, 그러니까 저게 예전에는 청소를 하면 다시 해야 되는 수준이었는데 굉장히 나름 잘하고 너무나 감동적이었던 것은 스스로 충전을 하러 간다는 사실. 사람이 그 충전기 어디 코드를 꼽지 않아도 너무 충격적으로 편리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세탁기는 분명히 예전에 손빨래보다 편한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인간의 노고를 덜어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근데 일상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데 집에서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로봇 청소기가 굉장히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데 왜 식당에서 요즘 음식 날라주는 로봇 그 이동 보셨어요? 지난번에 하여튼 인천공항 가서 식당 들어갔더니 서빙 저기가 하더라고요, 진짜. 배달을 로봇 저기가 하더라고요. 별건 아니에요. 자기 그쪽으로 갖다 주면 이제 내리기는 사람이 하는데 어떻든 음식을 식탁까지 날라주는 게 서빙을 로봇이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근데 그 로봇은 거기 있는 노동자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합니다. 노동자들을 불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AI는 나를 되게 편안하게 하는데 공장에 AI가 들어온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특히 노동자들은. 그리고 또 그 그림에 새벽 배송 이렇게 써 있지만 제가 깜빡하고 해지를 안 눌렀는데 뭐지 인터넷 서점에다 책을 주문했는데 세상에 저녁에 주문했는데 아침에 갖다 놨더라고요. 그 정도로 빠를 필요는 없는데 제가 밤 11시에 문득 책이 하나 생각나서 이거 주문해야겠다고 했는데 그 양탄자 배송인지 뭔지 그걸 제가 해지를 안 했나 봐. 그게 설정돼 있었는지 세상에 아침에 일찍 나가려고 하는데 문에 뭐가 와 있어요. 보니까 책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까지 빠를 필요는 없는데 그럼 그걸 배달하는 노동자한테는 지금 시스템이 좋아진 건가? 피곤해진 건가? 새벽 배송을 하는 신선 야채를 주니까 좋은데 나한테는 되게 편리한데 그거를 해주는 노동자한테도 이게 노고가 덜어진 건가? 아니면 더 빡세진 건가? 이걸 배달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르크스가 던진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기계는 인간의 수고로움을 덜어줬는가? 최소한 공장에서는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 집에서는. 그러나 공장에서는 실제로 들어오면 물론 해고도 일어나지만 그 안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을 확 줄여준다든지 물론 사회적으로 무슨 이제 노동 시간 규제가 있지 않는 한은 확 줄어든다든지 노동 강도가 확 준다든지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버트란트 러셀이 했던 이야기, 핑 공장. 하도 이제 그 스미스가 바늘 공장, 핑 공장 얘기를 많이 하니까 생산성이 크게 혁신돼서 기계를 쓰든지 해서 생산량이 2배가 늘면 기계를 쓰면 이제 노동 시간을 반으로 줄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자본주의에서는 고용을 반으로 줄이고 하던 사람은 여전히 그 시간 일하고 사실은 어쩌면 더 적은 수로 더 빡세게 컨베이어 벨트 속도가 더 올라간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버트란트 러셀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 된다. 왜 안 될까? 근데 다시 한번 물어보면 왜 공장에서는 노고를 안 들어줄까? 이 질문은 마르크스가 보기에 잘못 던져진 질문이에요. 왜냐? 자본가가 공장에 기계를 도입하는 이유가 노동자들의 노동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목적이 부차적으로 그런 효과가 나면 뭐 좋을 수도 있는데 원래 기계를 왜 들여올까? 왜 들여올까요? 여기 자본의 답은 항상 똑같아요. 자본가가 뭔가 하기만 하면 똑같아요. 이유는 돈 벌려고요. 그러니까 이윤을 더 많이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들여온 거지. 생산성을 혁신해서 갑자기 어느 날 큰 깨달음이 와서 내가 우리 공장의 노동자들을 이렇게 빡빡 불려서는 안 된다. 좀 더 분명히 인간적인 노동이 가능할 거고 좀 더 편하고 그냥 집에 앉아서 그냥 버튼만 눌러도 되게 내가 이 공장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면 이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동화 공장 쪽으로 많이 가지만 자동화 자체도 목적은 아니에요. 자동화를 하는 이유는 돈이 됐을 때 하는 거예요. 그냥 자동화가 목적이지 않다고. 오히려 자동화를 안 하는 게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자동화 안 해요, 잘. 저임금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면 자동화 안 합니다. 기술이 있어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공장에서는 과로를 못 막아주지? 우리 집에서는 과로를 좀 막아주는 것 같은데 공장에 기계 그 비싼 기계를 끌어온 이유가 과로 막아주려고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싶은 이유는 이윤을 더 벌려고 즉 잉여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들어가면 좀 그 앞부분에가 일반적인 게 이게 이제 책 속의 책이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기계에 관한 책이라고 불러도 좋겠다라고. 왜냐하면 기계에 대한 관점이 매우 좀 독특합니다. 마르크스의 기계에 대한 관점이. 마르크스는 거기서 이제 수학자라든지 역학자들이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거 자기가 다르다고 아예 거기 써져 있죠. 보통 기계라고 하는 것은 도구가 발전한 것. 처음에는 우리가 원시적으로 아주 뭐 나뭇가지나 쓰다가 나중에 호미, 괭이 뭐 이런 거 정도 쓰다가 나중에 경운기 쓰고 트랙터 쓰고 뭐 이러다가 기계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흔히 한다는 거예요. 도구가 발전된 거. 분명히 노동수단에서 혁신이 일어난 거지만 노동수단에서 도구와 기계는 마르크스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점이 마르크스의 기계에 대한 관점이 좀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가 발전해서 기계가 된 것이 아니다 이런 거죠. 실제로 매니팩처 시대에도 꽤 그럴듯한 기계들이 꽤 있었어요. 방적기가 기계적 방적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거대하게 망치 해머 역할을 하는 거 있잖아요. 기중기라 그러나 이런 것도 있었고 뭘 자르는 거대한 가위 기계도 있었어요. 이렇게 기계들이 있었지만 그 기계들은 이제 머신이고 마르크스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정확히 말하면 기계 시스템이에요. 생산 시스템. 그 기계 장치 시스템. 그래서 글쎄 머시너리 집합기계류 정도로 할까? 어쨌든 그래서 도구로서의 머신은 매니팩처에도 있었지만 19세기의 공장은 이 도구의 정교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산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래서 생산 시스템이 기계화된 것이고 만약에 기계에 대한 어떤 선구자를 찾으려면 매니팩처 시대의 망치라든지 조금 정교한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 아니고 전체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마르크스가 아주 독특한 개념이라고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번역책에는 그 독특함이 잘 번역이 안 돼 있다고 한 거 있었잖아요. 바로 기억나시죠? 모르겠어요. 전체 노동자라고 말하는 거 단수로 쓴 마르크스가 혹은 거인 노동자라고 제가 불렀던 거 있죠. 즉 유기적인 신체들이 다 분업으로 탁 체계화되니까 갑자기 거대한 괴물처럼 손이 막 20몇 개 있고 다리가 20몇 개인 한 생명체처럼 움직인다. 이때 마르크스가 처음으로 메커니즘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살아있는 기계장치다라고 불렀는데 마르크스가 생각하기에는 19세기 기계제 공장의 기계 시스템은 이 메커니즘, 살아있는 메커니즘이 기계로 대체된 거예요. 생산하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쓰고 있는 도구가 기계화가 됐다는 게 아니라 이 메커니즘 전체가 기계화된 거예요. 기계 시스템이. 근데 그걸 가능케 했던 게 뭐였냐면 사람들의 분업 시스템이 되게 일률적이고 규칙적이고 뭐라 그랬죠? 되게 뭐라 그랬지? 정규화되고 인류화되고 하여튼 규칙적이고 기계적이 사람들의 일 자체가 되게 기계적인 어떤 리듬을 타기 시작했어요. 매니팩처 때부터. 그래서 그게 이제 기계 시스템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마르크스에게 기계는 개별 부품이 아니라 정치 시스템이고 그래서 이 기계를 굳이 보자면 제가 이게 적절한 비율인지 모르겠지만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 보면
이런 거야.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부대가 있잖아요. 저기 부대랑 그 전쟁 로마 같은 거 보면 갑자기 전진하면 거북이처럼 위에 착착착 방패로 위에 다 맞고 앞에도 맞고 그다음에 긴 창 앞으로 빼는 뒤에 축축 이렇게 전진해 가는 거 있잖아요. 무슨 탱크처럼. 그걸 놓고 보면 그 창 같은 거는 굳이 말하면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뾰족한 창. 그것도 전체에서 창이 들어가서 부분을 이루면 그 전체는 기계 일부이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나으려나? 아르키메데스가 지렛대를 썼다 그러면 그 지렛대는 도구예요. 도구란 뭐냐면 인간이 자기의 힘을 어떤 대상에 전달할 때 매개체로 쓰는 거예요. 낫이나 험이나 아니면 사람이 자기 힘과 운동을 어떤 걸 통해서 대상에 직접 만지지 않고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할 때 그 매개체를 도구라고 부릅니다. 저 감남에 실린 감을 따려고 하는데 장대로 하면 내 손 대신에 내 힘과 내 운동을 전달해서 움직이는 거. 이런 걸 도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 같으면 도구가 될 거예요. 마르크스 생각에는. 이런 게 도구예요. 그런데 기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나 어쨌든 그 부분이 돼서 이루어지는 자체가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마치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듯이 하나의 체계가 이루어져야 돼, 전체가. 그리고 각 요소들이 부분으로 들어갈 때 그걸 기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로마의 아까 그 큰 그 방패로 이루어진 병정들의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기계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도구에서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도구는 기능 펑션이 중요해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가. 그런데 기계에서는 효율이 중요해요. 그 일을 몇 퍼센트나 해낼 수 있나 이렇게. 이 시스템이 얼마나 매끄럽게 잘 굴러가는가. 이고 그래서 물론 아까 로마 그 전진하는 밀집 부대도 기계라고 했지만 그냥 그 병사 한 사람과 그 병사가 찌를 때 그 창만 그 관계에서는 그것도 도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부분만 떼놓고 보면. 그런데 그 전체 시스템으로 보면 이게 이제 공격하는 거대한 기계장치고 그 기계장치에서 각각 자기 부품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사람이든 창이든 뭐든 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마르크스가 독특하냐면 꼭 마르크스만은 그런 건 아니에요. 사회학자 중에 막스 베버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관료제를 머신이라고 부르거든요. 관료제 기계라고, 머시너리. 우리가 생각하면 기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뭐 금속성이 좀 느껴질 것 같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의 전체 시스템이 들어가고 그 안에 인간이 하나의 부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는 인간이 주체이고 그 운동과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에너지랑 그 운동 방향이든지 뭐 이런 것, 그것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인데, 이 관료제 속에서는 인간도 하나의 부품으로 들어가서 어떤 서류가 내려면 착착착착 지나가서 옆으로 결제 맞고 쓱쓱쓱 집행되고, 그 속에서 인간 자체도 하나의 부품으로 전체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기계라고 부른다. 그런데 19세기에 기계 시스템은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정교하고 첨단 도구를 썼는가. 심지어 컴퓨터를 써도 도구일 수 있어요. 저도 매일 쓰는데 도구로 많이 써요. 그런데 어떤 시스템이냐면 제가 만약에 이게 책을 출판하는 어떤 시스템 속의 일부로서 이걸 막 들어가고 이러고 있으면 저도 기계장치 이 일부분이 되는 거죠. 의식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관계 있어요. 그 자체를 자율적인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산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사람도 그것도 다 부품으로 기능하는 게 이렇게 나타나면 그 전체를 기계장치라고 부르고 인간과 여기 수준에서 인간이 주체가 돼가지고 그 자신의 운동을 전달하는 매체로 보고 있으면 그걸 도구라고 보는 거고 이야기가 왔는데 그래서 19세기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 이런 거예요. 공장제에는 성능 좋은 기계를 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산 시스템이 기계화돼 있다. 관료제처럼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인류화되어 있고 거기에 인간도 부품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뭐 굳이 말하자면 다른 부품과 차이가 있다면 얘는 의식이 있는 부품이다. 라고 이제 마르크스가 말하는 거죠. 의식이 있는 부품으로 그 일원이 되는 거다. 이 차이를 말해주고 싶어서 실제로는 그 책도 되게 흥미로운데 산업혁명에 대한 마르크스의 평가도 흥미로워요. 보통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 뭐 만들었다는 데 어쩐다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즉 동력기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은 에너지원 이렇게. 증기가 동력의 원천이었다라는 식으로. 그런데 마르크스 말은 실제 증기기관은 더 이전에 기계제가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18세기에도 있어요.
증기기관이 있고. 그러면 자연력을 안 쓰고 동력을 기계로 썼느냐?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소가 돌리든 연자방아를 뭐가 돌리든 증기로 하든 그게 마르크스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산업혁명은 뭐냐면 생산성이 어마어마한 혁명인데, 그 생산성은 어디서 났냐면 동력을 어디서 썼냐가 아니라 마지막 작업을 할 때 물건을 제조하는 과정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일어난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작업기에서 일어났다고, 동력기가 아니라. 기계를 크게 세 파트가 있는데 동력 파트가 있고 전달 파트가 있고, 컨베이어 벨트처럼 마지막에 작업 파트가 있는데, 산업혁명이 자본주의에서 일으킨 놀라운 점은 작업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인간을 대체해버린 거예요. 인간은 이제 그 작업에서는 큰 역할을 안 해요. 동력 관리하고 뭐 점검하고 스위치 누르고 뭐는 하지만 작업은 인간적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십 개의 손이 달린 것처럼 기계 장치가, 속도가 인간적 속도가 아니에요. 그걸 뭐 찍어내고 하는 게. 인쇄기가 막 찍는데 인쇄공이 뭐 눌러가지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대체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해줬는데, 매니팩처 시대 마지막에 마르크스가 그 얘기하는데, 독일에서 놀라운 기계가 하나 발명됐대요. 숙련공들이 엄청 이제 그 작업기를 가지고, 방적기를 가지고 그 천을 짜내는데, 한 사람이 이제 발로 이렇게 방적기를 밟는데, 방차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밟아야 되는 게, 그걸 두 개를 늘리고 두 손 두 발을 다 써가지고 네 개의 장치를 움직이게 해놨어요. 생산성을 한번 높여보겠다고. 그랬는데 죽도 밥도 안 되고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머리가 두 개 달린 인간이어야 되고,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도 못, 손도. 이런 게 인간적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작업에서 인간을 배제한 거예요. 이 시스템은. 19세기 기계는. 작업에서 인간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처음부터 방추도 보통 두 개, 사람이 두 개 되겠습니다. 이미 18개를 시작하고, 바늘도 몇 개가 아니라 수천 개를 그냥 장착을 해요, 처음에. 예. 이게 작업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계적 방적기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은 의식이 필요한 어떤 파트들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마지막 생산 파트는 작업기계가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기계라고 하는 것과 도구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작업기계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인간의 도구가 아니라 기계가 쓰는 거예요, 도구를. 기계의 도구다라고. 마지막에 뭐 망치질을 하는 게, 망치를 뭐 단조, 철강산업에서 마지막에 망치를 사람이 했다면 이 망치질을 하는 게 기계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개의 망치가 아니라 수백 개의 망치를 들고 때리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계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이고, 도구가 기계의 도구가 되면 쓰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기계이기 때문에 인간적 한계를 느낄 필요가 없죠. 도구를 장착할 때 바늘을 뭐 3개, 4개 줄 필요가 없어요. 수천 개를 꼽아놔도 되는 거예요. 그 기계가 쓸 거니까. 사람이 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생산자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드렸지만 자본가가 기계를 도입하는 이유는, 이거는 시험 보면 되게 좋아요. 답은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자본가가 뭔 이유를 하는 거는 다 답이 똑같아요. 자본가가 왜 분업을 하지? 자본가가 왜 노동부에 관심 있지? 자본가가 뭐 하지? 자본가 뭐 하지? 다 그러면 답은 똑같아요. 돈 벌려고. 왜냐하면 마르크스에게 자본가는 자본이 사람의 탈을 쓰고 나타났다면 어떨까라고 해서 표시하는 거라 그랬죠. 자본의 인격화라고. 그러니까 자본은 증식이 목표니까 기계 도입할 때도 가장 제일 중요한 기준은 우리 노동자가 편하면 좋겠다, 휴머니즘 관점. 그런 자본가 있을 수 있어요, 현실에서는. 사람은 온갖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자본론에서 전형적으로 그린 자본가는 이윤의 관점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계 도입의 기준은 아무리 뭐 한다 그래도 돈이에요, 돈. 잉여가치. 이윤이 중요하다. 근데 왜 기계를 도입하면 이윤이 증대할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상대적 잉여가치에 대해서 알잖아요. 단가를 떨어뜨리면, 물론 넓은 의미의 상대적 잉여가치도 되고, 특별 잉여가치, 추가 잉여가치라고 제가 불렀던,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다른 기업보다 월등 생산성이 높으면 추가로 잉여가치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라는 걸 지난 시간인가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누리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기준은 물론 다른 이유도 있어요. 여기도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파업을 많이 일으키고 하면 화딱지 나서 바꾸기도 해요. 기계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적 이유 아니고 그냥 경제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단가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두 개의 팩터가 중요할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는 여기다 안 써놨군요. 제가 뭐가 중요하냐면 기계에 돈을 써야 되잖아요. 기계값이 들 거예요. 근데 기계를 들이면 어쨌든 해고를 시킬 수 있잖아요. 불필요한 노동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의 가치와 기계가 대체한 노동력의 가치를 두 개를 견주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싼가? 기계를 쓰는 것이 노동자보다 싸면 그게 상품에다 다 반영되잖아요. 가치가. 상품 생산의 단가에 다 반영이 되니까 노동자를 다 몰아내고 기계를 쓰는 게 편하면 기계가 단가를 떨어뜨려 줄 테니까 생산을 많이 하고 한 상품당 들어있는 단가를 떨어뜨리면 상품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잉여가치를 늘릴 수가 있고, 아니다, 기계를 도입하는데 기계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노동력 쓰는 게 낫다. 오히려 기계가 아직 너무 고급 기계다. 이거는 대중화가 되지 않고 기계 생산 단가가 너무 세다. 그러면 잉여가치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동화가 목표는 아니에요. 근데 기계를 도입하면 얼마나 생산성이 향상되길래 그렇게 단가가 팍팍 떨어지느냐. 원래 이건 아담 스미스가 한 얘기예요. 아담 스미스가 뭐라고 했느냐? 옛날에 매니팩처 전에 자기가 그 소위 뭐라고 그래요? 길드 같은 곳이죠. 이렇게 장인들이 수공업자가 바늘 만드는 데를 갔더니 한 명의 장인이 아주 베테랑이 최대로 만들 수 있는 바늘이 20개더라. 하루에 20개씩 바늘 만들기 사실 어렵다. 그렇겠죠. 우리도 대장간 같은 곳에서 홈이 하루에 몇 개나 만들어요? 글쎄 한 두세 개 만드시나? 뭐 이럴 것 같아요. 아이스타. 근데 매니팩처 자기가 갔더니 10명이 일하는 곳에서 48,000개를 만들더라. 보세요. 그럼 한 사람당 4,800개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생산성이 향상됐어요, 분업으로. 그런데 이 공장이 기계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이 60만 개를 생산해요. 한 사람이 4,800개 생산한다 그랬잖아요. 그 놀라운. 한 사람이 20개, 한 사람이 4,800개, 한 사람이 60만 개. 생산성의 이 혁신이라는 게 지난번에 우리 마르크스가 든 얘기가 뭐였어요? 생산성 2배 혁신된다고 할 때 그 추가 잉여 가치가 3배가 된다 그랬나? 그러니까 전체 잉여 가치가 다른 자본가보다. 근데 이건 비교가 안 되는 혁신인 거예요. 수준이. 경쟁이 안 돼요. 매니팩처하고 기계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생산성이. 그러니까 이제 단가가 떨어뜨리고 나가겠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만약에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이거는 마르크스가 자본에서 거의 잘 안 쓰는 가정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본가는 맹혈한이기는 하지만 사기꾼은 아니에요. 칼같이 노동력의 가치 다 준다 그랬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노동력의 가치만큼 임금을 안 줘도 되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임금 노동력이 막 밀려온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됐다. 라고 하면 노동시장에 분명히 공급이 과잉이 될 테니까 가격을 떨어뜨리죠. 가치 이하로. 그러면 노동력의 가치를 다 안 줘도 되니까 굳이 기계화에 돈 들일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꼭 60만 개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바늘을 꼭 60만 개 생산하는 게 자기 필생의 목표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의 목표는 이번 분기에 60억을 버는 게 목표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번 분기에 바늘을 매일 60만 개씩 생산해야지, 이게 목표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매일 60만 개 바늘을 생산하고 싶다, 그 얘기는 그렇게 하면 60억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60억을 벌 수 있으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바로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예전에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우리나라 안산이라든지 이런데, 시흥이라든지 이런데가 이제 그 정부에서 예전에 뭐 어떤 사람이 주류 경제학자 들은 것 같은데, 거기가 산업구조를 바꿔야 된대요. 소위 생산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가 저임금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그 소위 사장들이 그 욕구를 강하게 안 느낀다고. 그 생산성을 높이도록 기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중국에 밀리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산업 구조를 혁신을 못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왜 이익이 달려있다면 반드시 했을 거예요. 거기 중소기업들도. 생산성을 받기 위해서 기계를 도입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어. 그러면 했을 텐데 왜 안 하느냐. 물론 기계 도입 비용도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저임금 노동력이 계속 공급될 수 있는 한은 안 합니다. 잘.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목표는 자동화된 공장이 자기의 목표가 아니라 이윤 많이 나는 공장이 좋은 공장이에요.
여러분한테는. 그 점에서 굳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야 되죠. 실제로, 여기 밑에 써놨구나. 제가, 아, 사실 거의 30년 전에 읽은 논문인데요. 한때 제가 노동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노동사역을 하겠다고 생각했고, 대학원에. 그때 이제, 뭐 이것저것 읽다가, 90년대에 나온 논문이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농업, 그 책에도 인용을 해놨을 거예요. 그 논문 제목의 핵심 키가 이겼어요. Mexicanization rather than mechanization. 그러니까 이제 발음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쓴 건데, 기계화 대신에 멕시코인화가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농업에서. 이런 논문이에요. 근데 캘리포니아 농업이 진짜 농업 쪽이 기계화가 더디게 진행됐어요. 캘리포니아에 가면 거대 농장들이 있는데 왜 더디게 됐느냐? 물론 농작물들은 기계화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토마토나 이게 딸기 같은 거 딸 때 기계로 따면 다 손상입니까? 사람 손으로 따는 것이 나을 때도 있고 파종은 기계가 하더라도 아니면 반대로 섬세하게 파종을 사람이 하고 수확만 어떤 작물들은 기계화를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기계화가 안 됐습니다. 요즘은 기계화를 좀 많이 했는데 아직도 그래도 기계화율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기술 수준에 비하면. 왜 그러느냐? 예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갔어요. 19세기 중반에는. 그리고 그 뒤에는 일본 사람들이 또 엄청 갔어요. 그리고 멕시코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간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거기서 쓰는 농기구가 이름이 엘코르텐가 뭔가 호미 같은 거 있어요. 호미인데 우리 호미보다는 조금 큰 거. 이 농기구를 바꾸질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백인들이 하는 이제 인터뷰를 인류학자들이 해보면 이렇다는 거야. 이 캘리포니아에서 좋아하는 작물들은 아시아인들한테 최적화돼 있다고. 그러면서 저 농기구를 갖는 거야. 저거는 백인들이 쓰기 너무 불편하다고. 그런데 저걸로 해야 제일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도 싼 데다가 농사짓기 최적화된 인종이 있다고는 굉장히 인종주의적 발상이 있는 거죠. 농기구를 바꿀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맞는 계속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나프타 이후에 한번 쭉 밀려났다가 다시 한번 엄청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캘리포니아 쪽으로 이민 노동자들 특히 불법 체류 보통 부르는 미등록 이주자들이 너무 들어오면서 임금이 막 싸지니까 기계화가 안 되고 멕시코인화가 어마어마하게 증대됐다 이런 이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자동화가 목표인 곳은 없어요. 자본주의에서. 자동화가 이윤의 보탬이 되니까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러면 자동화가 이윤의 보탬이 안 될 수도 있나? 자동화 안 하는 게 보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자동차 공장에 일본의 자동화율과 미국의 자동화율을 비교해 보면 미국의 자동화율이 더 떨어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윤은 더 높을 때가 있었어요. 마진. 그러니까 자동화율이 곧바로 이윤을 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기계의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고용된 노동자라든지 시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 다른데 어쨌든 최적으로 하는 것은 수익이 가장 잘 나는 공장을 원한다. 이야기가 벌써 했지만 기계화의 1차적 고려는 노동의 감소가 아니다. 그리고 생산성의 증대도 아니다. 이윤의 증대가 1차적인 고려사항이다. 이걸 이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자본에 이제 눈길을 가는 곳은 느끼셨겠지만, 자본이 참 좋은 책이다라고 마르크스의 눈이 참 좋다라고 느끼는 것은 각주 같은 데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다른 경제학 책에서 제가 보지 못했던 글들. 저는 이런 데 이제 눈이 많이 가는데, 왜 어떤 공정은 진짜 자동화가 안 되는 게 있다. 쉬운데, 아주 기계도 쉬운데, 그러면서 했던 게 뭐였냐면, 기계 공정에서 기계 밑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잠깐 그 기계를 멈추고, 거기 청소하는 건 꼭 어린애들을 시켰대요. 덩치가 작으니까 예전에 봉준호 감독 설국열차 보면 기관차 안에 그 아이 셋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이들이 손이 가늘고 어른 손이 잘 안 들어가는 곳. 몸이 들어가니까 몸이 기어 들어가서 그걸 다 닦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고가 나요. 누군가 기계를 돌렸거나 스위치를 올려가지고 갑자기 말려 들어갔거나 아니면 기계를 멈출 수는 없고 생산을 주니까 거기서 청소를 이제 하게 하거나 기계가 돌고 있는데 그래서 쓸쓸히한데 잘못해가지고 말려 들어가서 죽은 아이들의 사고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죽고 하는데 그걸 그냥 부르주아 신문들은 공장주만 번역하거나 아니면 공장에 아이를 보낸 그 부모를 탓하거나 그랬는데 마르크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거기에 써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왜 이런데 돈도 얼마 안 드는데 이거 청소기계 하는데 왜 여기는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여기 아동노동료가 너무 싸니까 아이들은 성인 임금의 뭐 3분의 1만 줘도 되니까 그러면 기계보다도 더 싸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여기다 쓰면 되니까 안 한다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열받아서 쓰는 게 있었죠. 여기에 만약에 공장장 자본가의 자녀들을 집어넣었으면 기계화가 바로 됐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 이야기를 읽을 때 바로 떠올랐던 이 글을 쓸 때, 그러니까 자본 제가 한참 읽을 때니까, 여기 고 김용균 씨, 여기 청소를 하는 부분들이 보니까 거의 기계화를 안 시켰더라고요, 정말로. 사람이 들어가서 하고, 거기가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뿌옇고, 발전소요. 거기서 석탄 가루를 쓰는데, 근데 큰 차이도 않고, 이 젊은이가 들어가서, 이걸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절대 돈 쓰지 않아요.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들어가서 일해서 굉장히 많이 죽고, 한 해에 꼭 한두 명씩은 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대부분 보면 어려운 파트도 아니고, 기계화를 해도 되는 것이고, 성인 노동자가 하면 더 능숙하게 할 수 있는데, 돈 안 들이려고, 원래는, 교육 목적으로 온 학생들인데, 실제로는 누구나 다 알죠. 예전에 이주 노동자들을 산업연수생 제도로 받아들였거든요. 연수시켜준다 학생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학생이니까 노동자 임금의 반만 줘도 되고, 왜냐하면 배우어 가는 게 있다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일을 시키고, 심지어 옆에서 누가 사수도 없고, 그런 거였는데, 이거는 정말로 정신인 것 같아요. 자본주의의 정신. 하지 않는 것은, 마르크스가 19세기 청소하러 기계에 들어갔다가 죽은 노동자 아이에 대해서 막 써놓은 거나, 태안발전소에서 이 김영균 씨 죽은 거나 큰 차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되게, 만약에 공장주 자녀가 보냈으면 설령 없는 기술이라도 발명됐을 것 같다고. 기계학 분야에서 경이로운 혁신이 있었을 거라고. 모든 학문이 거기에 투자되고 여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노동자의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 자, 계속 말을 하지만 기계제가 들어와서 노동이 좀 줄었을까 사회적으로. 그래, 근데 이제 개별 공장에서는 줄 이유가 없다. 고용이 줄는 한이 있어도 한 노동자의 노동량이 쉽게 줄지는 않는다. 만약에 그랬다면 노동자들이 만세 부르겠죠. 와, 기계 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4시간만 일해도 된다. 옆 공장은 8시간 일하는데 우리는 4시간만 일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노동자도. 불안하죠. 우리 중 반은 잘릴지 모르겠다라고. 반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해고될지 모르겠다. 이런 불안감을 갖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도 줄지 않을 거고 해고된 사람들의 부분까지 감당해야 돼서 노동 강도가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다라고 누구나 알아요. 일을 하면. 그냥 수학적으로는 반으로 줄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줄지 않는다. 자, 그럼 사회 전체적으로는 어떤가?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이 줄었을까? 마르크스는 굉장히 모순적인 3가지, 그러니까 겉보기하고 다른. 왜냐하면 노동은 어쨌든 간에, 아까 말했잖아요. 한 사람이 겨우 해서 20개 만들고 분업을 해야 4,000개 만드는데, 한 사람이 60만 개를 만드는 수준의 생산력을 보여주니까, 어쨌든 일을 그만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잖아요. 하나 만드는데. 핀 하나 만드는데 이제 그만큼 시간이 안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예전만큼. 그렇게 따지면 노동을 좀 덜 해도 되겠네. 사회적으로 물자가 어마어마하게 생산될 테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마르크스는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19세기의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가 마구마구 퍼져 있던 시기에. 첫째, 노동 인구가 오히려 늘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노동 가능 인구가. 이제 예전에는 성인 남성들만 일하게 됐는데 기계제화가 되면서 주요한 일 말고 부차적인 일들은 그다지 숙련이 필요 없고 간단한 교육만 받아도 투입될 수 있으니까 자동화가 돼가고 그러면 그리고 아주 간단한 제지 산업에서 종이를 날려주고 잘린 종이의 짜투리를 옆으로 옮겨 치워놓는 거 이런 건 괜히 성인 남성 노동자 써야 임금만 많이 드니까 여성과 아이를 쓰면 된다. 라는 식으로 되니까 예전에는 아빠만 나가서 일했는데 온 가족이 다 노동 가능 인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노동시장의 노동 공급이 크게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노동 가능 인구가 훨씬 늘어났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노동력의 가치는 떨어진다. 왜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지냐? 물론 임금이 막 공급이 많아지니까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격에 관한 얘기고 가치도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느냐? 한 사람의 노동력의 가치에는 자녀 양육비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부양비가. 그런데 이제 각각이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도 일을 하고 여성도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만큼들 다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런데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지지만 전체 수익은 늘을 거예요. 3사람이 일하면 한 사람 버는 것보다 3사람 혹은 맞벌이 부부가 돈은 더 벌 거예요. 그러나 또 버는 만큼
사실은 더 많이 쓰게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무상으로 노동력 가치의 계산도 안 됐던 가사 노동들이 다 돈으로 해결해야 하니까, 이제 실제로는 비용도 더 들 것이고, 이거는 뭐냐면, 둘이 벌면, 맞벌이가 되면 수익은 느는데, 물론 조금 더 벌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기준으로 보면, 노동시 단가로 보면 더 싸졌다라고 볼 수 있다. 그 가치로 보면 싸진 거고, 무엇보다 이제는 혼자서 벌어서는 못 사는 세상이다. 가 된다. 이게 첫 번째 노동인구가 늘어나 버렸다. 오히려 노동 가능인구, 노동시장으로 더 확대됐다. 기계화가 되면서. 두 번째, 언뜻 보기에는 노동일 하루 노동시간이 줄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기계값이 비싸고 기계는 24시간을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24시간 일할 수 있는 것을 8시간만 일시키면 손해죠. 그러니까 기계에서 플러그를 안 뽑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기계 장치가 거대 장치면 워밍업 해야 되고 히팅해야 되고 다시 점검해야 되고 이 시간들이 다 아까우니까 그냥 계속 돌리고 노동자들이 2교대, 3교대 투입하는 게 낫죠. 그런데 거기다가 조금 나가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특히 요즘도 그럴 것 같아요. 신기술이 갑자기 많이 막 사회적 어떤 시기에 폭발적으로 발명이 막 될 때가 있어요. 이게 1830년대 되게 그랬거든요. 분명히 방적기가 나왔는데 새로운 모델들이 뭐 출시가 너무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회사에서는 이걸, 공장에서는 딱 거대 장치라고 비용을 많이 들여서 투자를 하는데, 또 만약에 이거보다 생산성이 더 나은 기계가 나오면 기가 멀쩡한데도 내가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진인사 대천명. 무슨 말이냐, 최대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뽑아낼 만큼 뽑아내서, 다행히 새로운 기계가 안 나오면 나는 괜찮아요. 뽑아낼 만큼 뽑아냈어요. 그러나 새로운 기계가 나와도 나는 할 만큼은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 강도가 비약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공장법이 1830년대에 지정되잖아요. 처음으로. 기계가 막 확산될 때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규제에 너 큰일 나겠다고 하면서 노동시간 규제 들어가고 노동환경 규제 들어간 법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83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기계가 마구마구 확산될 때. 그 얘기는 뭐냐, 이걸 이제 마르크스가 도덕적 마모라고 부르는데, 기계는 멀쩡한데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물리적 마모는 아니고 가치에서 마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돌리게 된다. 그래서 노동 강도가 엄청 강화되고 최대한 돌려야 되기 때문에 노동일도 최대한 연장된다. 막교대로 그냥 24시간을 막 돌리는 거죠. 그래서 노동은 늘어난다. 또 하나는 노동 강도도 같은 이유로 노동일처럼 최대한 세게 돌린다, 기계를. 있고, 또 하나는 요 시기에 이제 19세기, 아까 1833년에 최초로 공장법이 만들어졌고, 그때는 대공장 중심이었고요. 1860년대가 되면 이제 산업체 일반으로 법적 규제가 들어가요. 노동시간을 어느 시간 이상 못 늘리게. 원래는 대공장 중심으로 노동시간 규제가 있었다가, 규제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더 마음이 바쁘죠. 시간 위에서 제약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주어진 시간에서는 최선을 다한다. 어떻게 하냐, 속도를 2배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노동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과로사들이 속출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17, 8세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구빈원에서 노동 윤리를 가르쳐야 한다 할 때 시간이 12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거의 지옥을 법부겠다. 공포의 집을 만들어주자 해서 노동시간이 12시간이었는데, 그때 법적으로 노동 더 시키지 말라고 표준 근로시간으로 나온 게 15시간 가까이 됐었죠. 거기서 식사시간 빼면 13시간 반. 순노동시간만. 저쪽의 공포의 대상보다도 더 강한, 많은 시간을 노동을 하게 된 거예요, 19세기에.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 기계가 도입되면 노동이 좀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그런데 노동 인구도 늘어나고 노동 시간도 늘어나고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노동을 할 수 없어 굶주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나는데요. 19세기 초반에, 여기 뒤에 나오죠, 마르크스가. 해고가 발생하는데, 왜 이 19세기 초반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렇게 신기술이 한번 확 들어오면, 점진적으로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어떤 시기에. 근데 19세기 초반은 확 들어오면서 전통적 방식으로 그 천을 짰던, 이걸 수직기라 그러는데, 역직기, 손으로 이렇게 짜는 거. 그 숙련공들이 대거 해고돼 버렸어요. 일거에. 그런데 문제는
기술이 신기가 나오면 또 새로운 업종이 생기겠지. 근데 그거는 새로운 세대한테는 해당되는 얘기지만 지금 해고된 이 천자는 노동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제일 컸고 그 수직기만 해도 30만 명인가 하여튼 수십만 명이 런던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다 빈민이 되고 거린이 되고 그거 아니어도 여러 공장에서 너무 많은 노동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구빈법이 만들어지죠. 그 신구빈법이라고 1802년에. 그리고 빈곤 문제 때문에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사회주의가 생긴다고. 이러다가 사회가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생기고. 예전에 소사이어티는 17, 18세기만 해도 부르주아들의 이익 결사체였어요. 국가가 세금 매기는 거에 저항하면서 만들어진 공론장인데 19세기가 되면 전체 집합, 개인들로 환원될 수 없는 뭔가 전체가 있다. 이게 판이 깨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걸 소사이어티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소사이어티에 관한 학문, 그럴 정도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럴 정도로 굶주린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생산도 늘었지만. 19세기 초반이.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갔습니다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해요. 저는 이런 게 좋아요, 마르크스가. 마르크스 좋아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네. 뭐가 좋냐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옛날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유치한 얘기를 해요. 현대하고 전혀 안 맞는, 일단. 그런데, 갑자기 지금 굉장히 세련된 경제학자들의 이야기야말로 끔찍하고, 저 유치한 이야기야말로 얼마나 고귀한 이야기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인가 윤리학인가 이제 헷갈리네요. 책도 좀 읽은 지가 되니까. 거기 앞에 보면 왜 노예제가 생겼는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기구들이 그 다이달로스랑 헤파이스토스 얘기하면서 전설 신화적인 그 장인들이죠. 다이달로스가 이카루스의 날개 만든 장인인가? 그쵸. 이카루스의 아빠죠, 다이달로스가. 하여튼 다이달로스가 뭔가 큰 상을 만들면 우리 같으면 로봇 같은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자율주행을 하는. 그리고 또 헤파이스토스가 신들의 연회에서 하면 솥을 만들면 그 솥은 알아서 요리를 다 해주고. 우리는 자동 요리 장치? 요즘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진짜. 그쵸? 레시피 하면 그 로봇팔이 다 식당에서 요리도 하는. 그것인데, 그런 걸 만든 건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런 게 있었으면 조수가 필요 없다. 다시 말하면 노예가 필요 없다.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 다.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주인을 위해서 그 일을 누군가 요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해야 날라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노예가 생긴 거다.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동화된 세상에서는 신분제가 철폐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셈이에요. 아리스텔레스는. 근데 이 아리스텔레스를 되게 비웃었는데, 그 당시 19세기 경제학자들이, 한편에서는 마르크스가 봐도 이건 너무 공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약간 그렇잖아요. 지금 이카루스 날개 있잖아요. 드론 다니잖아요, 드론. 이 이카루스의 날개 아니고 뭐겠어요. 그리고 헤파이스토스의 솥이라 그랬는데, 아까 제가 식당에서 음식 서빙한 애들 그 로봇이 한다 그랬잖아요. 요즘 조리도 하고 다 해요. 그 헤파이스토스의 세발솥도 있고 자율주행차도 있고. 근데 왜 식당에서 그 서빙하는 로봇이 나오면,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왜 식당의 종업원들은, 혹은 유럽의 트럭 운전사들, 대륙에 걸날 물류를 하는 운전사들, 혹은 그 물류차 트럭이 지나가는 곳에 있는 휴게소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사람들은 공포에 떨게 되는가? 운전기사면 한 50만 명 된다는데, 그리고 거기 그 휴게소 같은 데 일하는 사람이 한 250만 명인가 몇백만 명 된다는데, 이들 모두가 다 필요 없게 되잖아요. 자율주행차는 음식도 안 먹을 텐데. 다 그냥 운전사도 필요 없고. 왜 되는가? 그런 점에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진짜 나이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근대 경제학자들보다 고귀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윤도 생각하지 않고, 정말 노고를 덜어주는 기계장치들이 있으면 사람은 누구를 부리지 않겠구나.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도 있어. 누군가 누구를 노예로 만들지 않겠구나. 그런데 근대 경제학자들은 기계 들어오면 몇 명을 해고할 수 있겠고 몇 명으로부터 더 많은 인간가치를 뽑아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인간들이라고. 기계로부터 어떤 노동 해방을 꿈꾸지 않고 노동의 효율적인 착취를 생각하는 애들인데, 그것들이야말로 속물 아니냐고.
이윤의 관점에서만 어떤 일의 편의성을 생각하는 게 마르크스가 한 이야기인데요. 그런 점에서 아리스텔레스 발끝에도 못 가는 애들이라고. 자기들이 2000년 뒤에 태어났다고 뭔가 대단히 많이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일단 품성이 글러먹었다 이런 거겠죠. 자, 기계화가 되는데 이제 그 기계 작업장에 들어가 보면 또 노동 자체가 굉장히 이전과 달라졌다. 이것도 참 중요해요. 항상 마르크스는 형태, 폼이라는 단어를 중시한다 그랬잖아요. 시작도 같이 형태론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고, 뒤에 이제 나중에 9권 다음 권에서는 임금 형태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임금이 형태가 달라지면 사람의 노동자들의 그 느낌이 완전 달라집니다. 시급으로 받냐, 성과급으로 받냐에 따라서 작업이 완전 달라져요. 형태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사람들은 실체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막 항상 불만을 표하는데 형태가 정말 다르다고요.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 노동 형태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지난번만 해도 벌써 그 매니팩처에서 그 분업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불렀냐면 마르크스가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썼습니다. 부분 인간이란 부분 노동자란 말을 썼어요. 노동자들은 이제 전체 노동자의 부분 노동자가 된다. 근데 제가 부분 노동자란 말을 뭐라 했냐면 부분적인 일을 하는 노동자의 의미도 있지만 더 쭉 따라가서 들어가 보면 실제로는 부분 인간 같은 말이라고. 이 사람은 팔로만 존재한다고 맨날 조이기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눈짓으로만 존재하고 이 사람은 두 다리로만 존재하고 부분 기관으로만 전된다. 전문화됐다고 하는 게 그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거기만 특화되고 따라서 소위 말하는 기형적 신체 일을 많이 하고 특별하게 사고가 안 났는데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된다. 몸 특정한 곳에 너무 오래 앉아 있었거나 특정 자세로 특정 근육만 계속 썼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부분 인간이라는 의미에서 부분 노동자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마르크스가 이제 기계지에서는 또 용어를 바꿉니다. 이번에는 어떤 용어를 쓰냐면 부분 기계라고 써요. 노동자들. 부분 기계란 말은 이제 지난번에는 인간성이 축소된 상태였잖아요. 부분 인간이니까 부분 노동자란 말이. 그리고 그 온전성을 어디 있냐면 전체 노동자에게만 있다 그랬어요. 그 합체된 노동자, 분업으로 전체 시스템에만 온전성이 있고 각 노동자는 다 부분화돼 있다. 그 얘기는 존재론적인 축소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아예 인간성이 없잖아요. 부분 기계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부분 인간이라고 안 부른다고.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크게 갖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계를 다룬 노동자란 뜻이 아니에요. 지금 부분 기계 노동자란 말은 인간성이 어떤 의미에서 사라진 노동자. 굳이 말하면 그가 의식 기능이 있는 부품. 옆에 기계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 정도만 있다 이런 겁니다. 부분기가 됐다. 그런데 이들의 노동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지난번에 매니팩처에서는 숙련이 되지 않습니까? 계속 분업을 하면 우리가 그 SBS에서는 생활의 달인이 다 이런 거죠. 어떤 일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안 보고 해도 정확한 그램수까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매니팩처 노동자예요. 정말. 아직도 그러니까 손을 자기의 그 숙련공의 의미죠. 숙달이. 그런데 기계화가 되면 숙련은 다 기계 속으로 들어가요. 속도라든지 정밀성, 엄밀성은 다 기계로 들어가고 엄청 바쁘고 노동자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이 별로 의미 없는 일이 숙련돼요. 그러니까 숙련이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그 기계에서 나오는 낭면들을 빨리빨리 치운다. 그 숙련이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에요. 뭔가 기능이 막 향상된다든지 그런 일이.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뭐 그 속도가 무슨 기계 속도에 비할 바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긴장을 하는데 그 긴장이 뭐냐면 대단히 정신적 능력의 향상을 가져오는 긴장이 아니고 자칫하면 기계하고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계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이러기 때문에 몸이 긴장하는 것이지 거기서 무슨 운동선수들이 막 하면서 긴장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키워가는 이런 방식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여기서 숙련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계 운동에 맞추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기계 속도에 맞추는 훈련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정 속도가 올라가면 또 거기에 맞추려고 엄청 노력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숙련되는 게 아니라 기계 속도에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만 중요해진다. 아까 그 선생님이 이동철 선생님이 베냐민 읽으신다 그랬는데 베냐민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죠. 막스의 이 부분을 따와가지고 도박하고 닮았다. 이건 정말 재밌는 말이었어요. 기계 공장의 노동자는 현대화된 기계 공장의 노동자는 도박하고 근데 왜 그러냐? 근데 이게 언뜻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노동은 도박하고 반대말 같잖아요. 일하기 싫어서 도박
글쎄 이런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노동은 되게 지루하고 평생 버텨야 하는 거고 도박은 한탕주의다 이런 게 있고 도박은 굳이 말하면 글쎄요 뭐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통상적인 의미로는 노동하지 않는 자, 노동을 싫어하는 자들이 하는 것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발터 베냐민은 기계된 공장의 노동자와 도박이 같다고 봤나 그 노동이 그게 뭐냐 도박은 한 판 하고 나면 다 과거가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세 판 이겼고 내가 한 판 이겼는데 그게 누적이 안 돼요. 세 판이에요 다시. 물론 이제 꾼들이 이게 이제 타짜들이 있어가지고 조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전제 조건은 없고 항상 주사위가 공정하게 던져진다는 조건에서 보면 언제나 과거가 무화된다. 그러니까 매니팩처 때는 과거가 축적되기 때문에 숙련이라는 게 생겨요. 숙련공이라는 게. 근데 기계에서는 근데 긴장은 엄청 해요. 도박도 엄청 쪼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을 팍 하지만 그 긴장을 한번 딱 내면 또 해소되고 의미가 없고 다시 또 쪼이고 이런 방식.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냐면 헛됨과 공허함과 완성할 수 없으니까 똑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도박은 글쎄 도박도 숙련은 될 것 같긴 한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헛된 것이고 공허한 것이고 완성할 수 없는 것이다. 매번 긴박하게 움직이지만 의미 없이 긴박하다. 이 말이 이해가 가세요? 기계공장이 의미 없이 긴박하다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과거가 무화된다. 도박은 다시 세 판 하면 다 과거가 무화돼 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마르크스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죠. 기계는 노동자를 노동에서 해방해 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왔지만 현실은 어떻게 됐느냐. 노동자를 노동에서 해방한 게 아니라 노동의 그 내용으로부터 해방시켜버렸다. 그가 하는 노동이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뿐인 노동이 된다. 그럼 실질적인 파트는 어디로 갔느냐? 기계 속으로 들어갔다. 어떤 걸 정확하고 정밀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은 기계가 하고 그 앞에서 물건을 나르고 속도를 조절하고 막 바로바로 옮기고 기계가 다 만들어 놓으면 옆으로 빨리빨리 치우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속도에 맞춰야 되는 일들 이것이 껍데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점점 노동자들이 어떤 지위 변동이 있잖아요. 마르크스가 그걸 계속 추적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처음 시작할 때 목소리를 내고 노동력 상품을 거래하고 노동일 투쟁을 했던 이 존재가 매니팩처 시대의 부분으로 축소되더니 드디어 기계제에 와서 껍데기 된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실질적 포섭이라고 불러요. 마르크스. 노동자가 이제 드디어 실질적으로 포섭됐다. 자본의 리듬에 맞추니까. 왜냐하면 숙련공만 해도 그 인간적인 아무리 속도를 높이고 싶고 뭘 하려고 해도 그런 인간적인 고려를 해야 해요. 어쨌든 당사자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계제에 오면 진짜 부차화된 거죠. 노동자의 지위가. 그것을 실질적 포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기계제가 오면서 노동자가 자본가에 절망적으로 종속된다. 이제 예전만큼 노동자가 물론 이제 핵심 오퍼레이터들이야 뭐 중요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언제든지 갖다 써도 좋을 정도의 지위를 갖는 거예요, 노동자. 그러니까 기계값에 비하면 노동자 값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노동자 임금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요. 그 자신이 쓰는 도구들보다. 혹은 최소한 18세기만 해도 그 맨체스터 쪽에 면방지 그쪽 해도 1대1이에요. 임금하고 기계 값이. 그러니까 총 그 노동자 100명 고용한 값과 그 100명을 운영하는 기계 값이. 근데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날 거예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설비 전체 값과 거기 고용된 노동자 임금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압도적으로 기계 설비 값이 투자가 그쪽으로 많이 이루어지죠. 근데 어떻든, 이제 그렇게 실제 그리고 노동자가 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은 아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일은 아니고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마르크스가 여기서 처음으로 이 단어를 씁니다. 레짐인데요. 팩토리 레짐이라고 하는 건데, 레짐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체제라고. 공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체제로 이해할 수 있다. 거기는 통치자가 자본가이고 거기 법전은 공장 법전이 있죠. 인사, 고과, 평가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지각하고 뭐 말 안 듣고 뭐 하면 까이고 뭐 하는 자체 법전이 있고 명령을 내려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이게 움직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공장을 한편으로 군대를 닮아가는 것 같다. 19세기 얘기예요. 19세기에. 그래서 근데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생산직 가보면 옷 입는 제복도 그렇고 밑에 관리자들은 약간 뭐라고 이제 하사관급 같은 느낌도 주고 밑에 사병들이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위에 매니저는 이제 장군인지 장군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느낌을 들고 실제로 이런 비유를 많이 쓰고 이 비유를 아마 쓴 거는 엥겔스가 워낙 제너럴이라고 불리면서 군사학에 정통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비유를 많이 쓰고 막스도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약간 생산 시스템을 군대와 관련해서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옥과 닮아간다, 공장이. 왜 감옥과 닮아가느냐? 점점 기계가 도입되면서 기계가 중요시 되니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를 일차적으로 고려한다. 공장에 배치를 하거나 뭐 생산할 때 기계 시스템을 먼저 하니까 사람들에게 필요한 빛, 공기, 공간에 대한 약탈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프리에라고 그 소위 19세기 초에 초기 사회주의 그룹들 있죠. 소위 뭐 예전에 엥겔스가 나중에 공상적 사회주의 뭐니 이렇게 불렀던 이 프리에가 공장은 조금 느슨한 감옥이라고 부를 정도가 좋겠다라고 했던 거죠. 사람들을 가둬두고 뭔가 일을 시키는데. 공장은 감옥이지만, 감옥은 약간 공장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징역이라고 노동을 시켜요. 그리고 노동에 대한 어떤 신성시가 있어요. 뭐냐면, 치료수단으로부터 구빈원의 전통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고전주의에. 노동이 그거 있잖아요. 워크하우스라고 불린 구빈원이 워크하우스, 즉 노동의 집이고 공장의 원형이라고 마르크스가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우리 같은 이제 구빈원이라고 빈민을 구제하는 수단, 가난한 불황자들을 모아서 어쨌든 최소한 먹을 것은 주니까, 물론 이제 끔찍한 수용을 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불어로는 이걸 오피탈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호스피탈, 병원이라고. 그런데 이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도덕적 치료가 강한 것이었어요. 정신머리를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소위 사람을 바꾸는 그 나태하고 불황자들 이렇게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의 치유 수단으로 썼던 게 노동이에요. 사람을 갱생시킬 때. 그런데 그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어.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를 갱생시킬 때 노동만큼 좋은 게 없다. 그래서 역을 꼭 부과해요. 징하고 역 가두는 거 말고. 이거는 좀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이 전통은 지금 몇백 년째 내려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노동을 막 시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근대 혹은 적어도 한 17, 18세기부터 지금 한 3, 400년 동안은 노동을 너무 신비화하고 그런 면에서 노동가치서를 다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공장에서도 그렇고 감옥에서도 노동가치서를 믿고 있고 노동의 치유적 가치, 도덕적 가치, 경제적 가치, 모르죠. 또 정치적 가치도 있을지. 어쨌든 공장이 절망 공장이 돼간다. 이 제목은 옛날에 일본에 제가 90년대 그때 이제 노동사회에 약간 관심 있을 때 일본 도요타 공장에 그때 되게 렉서스 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2000년 초인가 그 도요타 공장이 완전히 신화화돼 있거든요. 올리브와 뭐 렉서스 뭐 그런 책도 있고 그 도요타가 이룬 혁신에 대해서 막 했는데 거기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쓴 거예요. 과로사로 죽어가고 하는 경영학자들은 거기에서 경영 혁신을 봤는데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죽어나오고 그래서 그때 그 공장 아마 그 도요타는 기억나는데 일본 하여튼 노동자였고 도요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책 제목이 절망 공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마르크스가 묘사하는 그것에 가장 잘 맞는 자동화된 공장이 왜 절망 공장인가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도 굳이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 자본을 쓸 때 이제 누구죠? 황현미 씨인가? 그 반올림 있었잖아요. 삼성전자에서 백혈병 어떤 그 오퍼레이터들 일하던 되게 여고 졸업하면 막 끌고 참 신기해요. 그것도 이상해. 그게 다 농촌이랑 지역들 오지들 다니면서 노동자를 뽑아오거든요. 삼성이. 그 반도체 공장에서 도시에서 뽑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옛날에 똑같아요. 그 재봉 공장 청계천이나 이런데 여공들. 근데 그 방식도 똑같아요. 자기 오빠나 남동생이 아직도 그런 게 돌아가요. 혹은 부모님을 모시려고 상고나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또 삼성 다니다 하면 되게 좋으니까, 이미지 좋으니까 가고, 다 기숙사 생활을 할 걸 근데 요구해요. 무조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 그리고 거기를 들어가면, 일을 하는데, 하여튼 신기해. 지금도, 그리고, 그게 똑같아. 하여튼. 버스가 와서 다 싣고 가고, 지금도 그렇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고, 삼성이 그런다는 게, 오지에서만 뽑아가.
바로 집으로 가지 않게 항상 기숙사 생활을 그렇게 강조시키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 클린룸 얘기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반올림에서 만드는. 근데 와, 신문 기사에서 봤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됐어요. 보니까 여기 이제 한 370건 정도 신고가 들어와서 반올림에 조사를 했고, 그 조사하는 와중에 130명이 죽더라고요. 주로 삼성이고 SK 하이닉스도 있고. 근데 이제 가장 문제 삼는 게 클린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클린룸에서 이 사람들이 독극 물질이 흡입돼서 이제 발병을 하는 거죠. 백혈병이든지. 근데 너무 뭐라 그러지?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클린룸이라는 단어와 거기에 유해 물질로 몸이 오염돼 가지고 난치병, 불치병 걸리고. 최근에 제가 또 읽은 거는 문제로 정의하는 사람들을 보면 최근에 이제 다시 새로 문제에 부각된 게, 여기서 일했던 사람이 자기는 문제가 없었는데 자식들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생식장애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있는 몇 가지 물질이 호르몬이라든지 특히 아이를 갖게 됐을 때 치명적인 어떤 것들이 있더라고요. 작년인가 그 책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 어쨌든 130명 정도가 죽었는데, 클린룸에서 왜 사람이 죽을까가, 그 클린이 사람을 기준으로 한 클린이 아니라 상품을 위한 클린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해로운 것들을 다 제거한, 그래서 굉장한 가스들이 많이 주입돼 있어요, 이 클린룸에는.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반도체는 엄청 필요한 가스들일 텐데, 반도체 상태를 클린하게 유지하는데 사람에게는 매우 유독한 가스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죠. 이 클린룸은 사람을 위한 클린룸이 아니고 기계를 위한 클린룸. 클린의 대상이 어딘가. 예전에 지하철 타면 안전선 밖으로 한 걸음 물러서 달라는 계속 방송이 나왔었거든요. 기억나세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항의하니까 안전선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는 그 안전선이 보호하는 주체가 뭐냐라고. 즉 열차를 보호하고 있었던 건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안전선 밖으로 나가라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말을 하니까 안전선 안으로 들어가 달라고 이제 바뀐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클린룸인데 누구를 위한 클린이지? 뭘 클린하는데? 상품을 위한 클린이고 기계를 위한 클린이지 사람을 위한 클린은 아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생산수단을 아끼는 거는 우리가 사회 형태를 잊어버리자고, 잠시 여기 자본주의라는 걸 잊어버리고 아껴 쓰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종이도 이면지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뭔가 좀 아껴 쓰자. 그리고 요즘에는 페이퍼리스라 그래서 가끔 종이도 쓰지 말자고 하기도 하는데, 아껴 쓰는 건 좋아요. 그리고 자본주의도 사람 사는 사회 형태니까 아껴 쓰는 게 좋은데, 문제는 마르크스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생산수단을 아끼는 건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사회도 아껴 써야 한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아끼는 것이 어느 쪽을 주로 아끼냐면 노동자들의 생명력을 빼앗는 것들을 아낀다. 공기, 공간 이런 거, 햇빛. 그러다 보니까 자본가가 아낀다고 말하지만, 생산수를 아낀다고 하지만 사실은 대단히 낭비하는 거다. 뭘 낭비하냐? 노동자 생명력을 너무 함부로 쓴다. 그래서 생산수단의 전략이 생명의 낭비로 나타난다. 너무 많이 죽잖아요. 지금 한 해에 산재로 죽는 사람이 2,000명이 넘잖아요. 매년 2,000명이 죽는다는 건 전쟁 중에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확실한 거는 우리가 너무 생명력을 막 써요. 너무 위험한 것에 막 쓰고 그거를 전략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되게 문제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2,000명씩 죽는다는 거는, 그거를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